방랑자, 더 이상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의 기억까지 지워가며 세계를 구원할 것을 결의한 자. 방랑자는 명식과의 전쟁에서 금주를 지켜냈고 승수산에서의 사태와 검은 해안에서의 사건까지 해결했으나 아직 이 세계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로 가득하기에 방랑자의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금주에 이어 방랑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곳은 바로 리나시타였죠. 방랑자가 방랑을 시작하기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 검은 해안. 비명이라는 재앙과 맞서 세상을 구할 방법을 연구하는 이곳에서 어느 날 과거의 방랑자가 남긴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메시지 속의 방랑자는 자신의 기억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모든 기록까지 삭제하였다며 이 메시지는 미래의 나, 지금의 방랑자를 위한 비망록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이정표는 드넓은 바다 너머의 리나시타를 찾아가 임페라토르라는 존재를 만날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금주를 지키는 수호신, 용의 별자리처럼 리나시타를 지키는 수호신, 임페라토르. 임페라토르가 수호하는 문명, 리나시타는 에코랜드라고 불릴 만큼 에코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단말기를 통해 에코를 흡수하고 제어할 때 방랑자는 아브라는 동료를 통해 에코를 흡수하였기에 이러한 아브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방랑자는 리나시타로 향해야 했죠. 때마침 검은 해안에는 리나시타에서 온 초대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수호신 임페라토르에게 바치는 축제이자 리나시타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대한 축제인 카니발. 이러한 카니발을 맞이하여 리나시타의 도시 라군나에서 가장 번영한 몬텔리 가문이 초대장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은 해안을 돌보는 존재 하수인은 방랑자가 리나시타로 떠나기 전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을 말해줍니다. 금주에서 명식 더 엑시온이 부활할 때 다른 국가들은 명식의 영향을 받은 반면 오로지 리나시타만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이와 관련하여 검은 해안에 흑화 집사들이 방문했을 때도 어째서인지 리나시타는 검은 해안의 도움을 반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방랑자는 이 세계를 구원해야 하는 자이자 이 낯선 세계를 탐험해야 하는 자로서 망망대해의 너머의 땅 리나시타로 향합니다.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바다를 건너던 방랑자는 회유의 고래라고 불리는 거대한 잔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우인 극단의 단장 브렌트가 나타나 방랑자를 구해줍니다. 브렌트가 이끄는 우인 극단 또한 카니발을 위해 리나시타로 향하고 있었죠. 그는 이번 카니발이 무려 10년 만에 열리는 것이며 카니발의 최고 공연자는 수호신으로부터 직접 월계관을 수여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월계관을 받는다고 하여 수호신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건 아니며 단지 수호신의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우인극단의 도움을 받아 방랑자는 무사히 리나시타의 라군나에 발을 디딥니다. 그러나 라군나의 항구에 들어선 방랑자는 라군나를 다스리는 수도회에 의해 강제로 순례선에 오르는 청년을 마주합니다. 방랑자가 그를 돕기 위해 나서려고 하자 크리스토포로라는 어느 극작가가 방랑자를 막아서죠. 그는 라군나의 순례길이란 수도회의 뜻을 거스른 자들, 우인이라 낙인 찍힌 자들을 바다로 추방시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그는 죄를 짓고 절망에 빠져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우인의 이야기와 고난을 겪다가 마침내 누명이 벗겨지고 구원받는 의인의 이야기 중에서 어느 연극이 더 심금을 울리는 것 같냐고 묻습니다. 외지인치고는 라군나의 사정에 대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 크리스토포로. 그는 라군나에서 열릴 연극을 기대하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지죠. 항구를 벗어난 방랑자는 마침내 라군나 성에 들어서고 그곳에서 수도회의 성직자 페비를 만납니다. 에코랜드라는 별명에 걸맞게 실체화된 에코들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라군나. 페비는 방랑자에게 라군나를 소개시켜주며 리나시타의 기원을 설명해줍니다. 비명으로 인한 재앙을 피해 각자의 고향에서 도망쳤던 사람들, 흉포한 바다와 거센 폭풍 속에서 표류하던 그들은 수호신 임페라토르의 목소리를 들었고 수호신의 인도를 받아 훗날 리나시타로 명명될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호신을 숭배하고 에코를 신의 사도로 여기며 추앙하는 자들이 라군나를 통치하는 깊은 바다 수도회였죠. 그리고 수도회를 이끄는 수자 펠리코는 리나시타 역사상 유일한 선지자 수호신 임페라토르의 공명자로서 수호신과 직접 연결되었다고 알려진 자였습니다. 페비와 헤어진 뒤 방랑자는 초대장을 따라 몬텔리 가문이 관리하는 은행 아베라르도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방랑자는 은행의 직원이자 몬텔리 가문에서 파견한 가이드 및 경호원 젠니와 만나죠. 방랑자는 젠니와 함께 마거리트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아갔으나 카니발에서의 공연을 위해 리허설을 하고 있던 에코들 중 하나가 갑자기 방랑자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건 공격이 아니었으며 방랑자는 에코를 통해 수호신 임페라토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금주의 용의 별자리와 마찬가지로 방랑자를 어자라 부르는 리나시타의 임페라토르. 그는 방랑자에게 길 잃은 자를 데려와 달라며 간곡한 부탁을 남깁니다. 선지자이자 수호신의 공명자 헨리코 수자가 있음에도 굳이 에코를 통해 방랑자에게 도움을 청한 임페라토르. 이를 수상하게 여긴 방랑자는 자신에게 수호신의 목소리를 전하고 사라져버린 에코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내 방랑자는 수도 외의 성직자를 통해 10년 전에도 에코들이 통제불능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때문에 헨리코 수자가 카니발을 폐지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전의 사건과 달리 방랑자에게 달려들었던 에코는 단순한 통제불능 상태가 아닌 분명한 목적을 지닌 채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우연히 그 현장에 찍힌 사진에서 방랑자는 몬텔리 가문과 적대 관계를 이루고 있는 피살리아 가문의 질베르토를 발견합니다. 사라진 에코와 질베르토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자 수도 외의 머큐리 성당에 들른 방랑자. 공교롭게도 그곳에선 수도 외의 사제 알렉시스가 질베르토와 무언가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질베르토는 알렉시스에게 꽃을 지원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단결과 융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바라시는 길이라 말합니다. 질베르토가 사라진 뒤 방랑자는 알렉시스에게 다가가 질베르토의 행방을 묻지만 알렉시스는 그를 본 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을 뿐이었죠. 오히려 그는 방랑자에게 수도회에게 카니발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설교를 늘어놓습니다. 10년 전 리나시타에서 벌어진 마지막 카니발에서 라군나는 수많은 잔상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신의 징벌을 잠재우고 라군나를 구해낸 선지자가 바로 헨리코 수자였습니다. 때문에 헨리코 수자가 이끄는 수도회는 알렉시스 사제 같은 이들을 앞세워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방종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결속과 규율을 추앙하였죠. 이내 알렉시스는 몬텔리 가문과 관련하여 무언가 보고를 받고 급히 자리를 뜹니다. 알렉시스가 자리를 비우자 방랑자는 계속해서 질베르토의 흔적을 뒤쫓고 이러한 방랑자를 잔성회의 간부 플로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니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알렉시스와 달리 플로르는 성대한 축제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었죠. 질베르토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방랑자는 항구에서 만났던 극작가 크리스토포르와 다시 마주합니다. 그는 숭고한 희생의 성녀 플레르드리스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는 중이라고 말하죠. 오래전 라군나를 덮친 흑조에 맞서 스스로를 희생하여 라군나를 구원한 성녀 플레르드리스. 크리스토포르는 자신이 집필한 시나리오를 방랑자에게 선물해주며 질베르토의 위치 또한 귀뜸해줍니다. 역시나 일개 극작가라기엔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는 크리스토포르. 하지만 그에 대한 의심보다는 질베르토의 추적이 우선이었기에 방랑자는 크리스토포르가 알려준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질베르토 대신 어딘가 익숙한 피아노 꽃잎을 발견하죠. 이어서 방랑자는 수도회의 페비와 재회합니다. 페비는 방랑자로부터 에코 통제 불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고 여기에 피살리아 가문뿐만 아니라 수도회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이를 신성 모독이라 지탄하며 자신도 조사에 합류합니다. 그렇게 방랑자는 몬텔리 가문의 젠니와 수도회의 페비와 함께 질베르토를 뒤쫓죠. 무언가 흉계를 꾸미면서 기이한 기도문을 읊고 있는 질베르토. 그가 칭송하는 시면의 숨은 신 파도와 비밀의 왕은 페비가 알고 있는 수도회의 그 어떤 기도문에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방랑자와 젠니, 페비는 질베르토를 제압하고자 나서고 질베르토는 앞서 언급했던 꽃의 힘으로 에코를 잔상으로 바꿔 방랑자와 맞섭니다. 질베르토는 방랑자에게 패배하지만 그럼에도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믿고 있는 거룩한 예언 로렐라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과거 구름바다라는 현상이 라군나 성을 위협했을 때 구름바다를 막아서고 라군나 성을 구한 존재가 바로 로렐라이였죠. 질베르토는 이러한 로렐라이를 자신들이 손에 넣었다며 그의 배우는 로렐라이를 이용하여 인위적인 재앙을 일으킬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방랑자는 젠니와 페비에게 질베르토의 신병을 맡긴 뒤 서둘러 로렐라이가 있는 곳 구름 정원으로 향합니다. 구름 정원으로 가기 위한 항구에서
방랑자는 몬텔리 가문의 차녀 카를로타를 만납니다. 그녀는 라구나라는 도시에 대해 변화와 전통이라는 상반된 두 힘이 강제로 융합된 채 갈등을 일으키는 곳이라 설명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몬텔리와 전통에 구속받는 피살리아의 분쟁 또한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끝낼 자가 다름 아닌 방랑자라고 말하죠. 카를로타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을 남긴 채 사라지고 젠니와 페비가 뒤늦게 따라와 방랑자와 합류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로렐라이와 대면합니다. 방랑자보다 먼저 폭주 중인 로렐라이와 맞서고 있던 건 방랑자에게 수호신의 목소리를 전했던 에코, 블레이드 댄서였습니다. 블레이드 댄서를 도와 로렐라이를 제압하여 진정시킨 방랑자. 로렐라이가 이성을 놓고 폭주하게 만든 건 질베르토가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피아노였죠. 로렐라이는 자신은 한때 이성 없는 생물이었으나 수호신 임페라토르 덕분에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며 칭송하지만 동시에 임페라토르가 이미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한 상태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는 다시 말해 헨리코 수자가 내세우는 선지자라는 칭호가 거짓이라는 뜻이었죠. 이어서 로렐라이는 광기 어린 가면을 쓴 맹세를 배신한 자들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으며 지휘자라 불리는 여자가 그 중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잔성회 그리고 플로로. 금주를 멸망의 위기로 몰고 갔던 그들이 바다 건너 리나시타에서도 똑같은 악행을 벌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잔성회의 마수가 피살리아 가문과 수도회까지 뻗어있는 지금 방랑자는 몬텔리 가문의 도움을 구하기로 합니다. 그곳에서 방랑자는 다시 카를로타와 만납니다. 그녀는 단순한 귀족 가문의 아가씨가 아닌 가문의 배신자나 가문의 위협이 될 만한 자들을 처리하는 가문의 집행자이기도 했습니다. 잔성회와 결탁한 배신자들은 몬텔리 가문 내부에도 있었기에 카를로타는 방랑자와 함께 그들을 색출하여 구속합니다. 그리고 카를로타는 방랑자에게 수호신의 목소리를 전했던 에코, 블레이드 댄서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방랑자를 몬텔리 가문의 보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카를로타를 따라 몬텔리 가문의 진짜 보물을 마주하게 된 방랑자. 그 보물들이란 몬텔리 가문의 선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 건너에서 수집해온 최초의 에코들이었습니다. 금주에선 개인 단말기가 보급되어 각자 에코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리나시타는 아직 개인 단말기가 보급되지 않아 사람들은 공용 에코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수도회와 피살리아 가문은 공용 에코의 사용권을 독점하여 리나시타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려고 했으며 몬텔리 가문은 이에 맞서 개인 단말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리나시타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를 위해 선조들이 수집한 에코들을 몬텔리 가문에선 최초의 에코들이라 불렀으며 방랑자에게 수호신의 목소리를 전했던 블레이드 댄서는 평범한 블레이드 댄서가 아닌 최초의 에코들 중 하나였습니다. 블레이드 댄서의 원형은 수도회가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탑의 폐허, 그곳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산출된 것이기에 카를로타는 임페라토르가 블레이드 댄서를 통해 목소리를 전한 건 수도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냅니다. 방랑자는 카를로타와 함께 탑의 폐허로 향하여 스테인드 글라스를 조사하고 리나시타의 수호신과 관련된 놀라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본래 리나시타에는 2명의 신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리나시타에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흑조라는 끔찍한 재앙을 초래했죠. 이후 라군나의 초대수자 나폴리 2세가 라군나를 재건하였는데 그는 죽기 직전 신은 본래 하나였으며 신앙의 차이로 분열되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리나시타의 신은 자신의 대리인으로 한 명의 소녀를 지목했고 그 소녀는 이나시타에서 가장 성대한 날에 황금 면류관과 함께 선지자로서 강림할 것이라 예언하였죠. 이와 같은 진실을 지금껏 펠리코스저와 수도회가 감춰왔다는 것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카를로타. 하지만 수도회의 사제 알렉시스가 나타나 진실을 함구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카를로타의 숙부를 인질로 삼은 채 방랑자를 총으로 쏘라며 카를로타를 협박하죠. 결국 카를로타는 방랑자에게 총구를 겨누고 맙니다. 방랑자에게 작별 인사로 무덤에서 보자는 말을 건네며 방아쇠를 당기는 카를로타. 허나 카를로타가 쏜 탄환은 우연히 빗나가는 바람에 방랑자가 아닌 주변 폐허를 맞췄고 폐허가 무너지는 틈을 타서 방랑자는 무사히 도망칩니다. 수도회로부터 벗어난 방랑자는 카를로타가 말한 무덤, 탄식 무덤의 섬에서 우인극단의 1등 항해사 로코코를 만납니다. 방랑자가 라군나의 항구에 도착했을 때 우인들을 강제로 태우고 출항했던 순례선.
그 시작은 초대 수자가 수호신을 아련하고자 흑조를 뚫고 지나갔던 바닷길을 따라가며 반성과 참회를 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라군나에서 순례길이란 수도회의 뜻을 어긴 자들을 우인이라 낙인 찍어 탄식 무덤의 섬으로 추방시키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무덤으로 추방당한 자들은 선머리의 제사장을 찾아가 기도를 하면 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는 수도회의 거짓말이었으며 선머리의 제사장이 있다는 곳에는 탄식의 고룡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탄식의 고룡은 추방당한 우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닌 처형하고 있었으며, 고룡에게 이를 지시한 자는 수도회의 펠리코 수자였습니다. 고룡을 쓰러뜨리고 고룡의 주파수와 기억을 흡수하여 이와 같은 진실을 알게 된 방랑자. 우인극단의 아지트로 향한 방랑자는 오래전 카니발에서 월기관을 손에 넣었던 자 바도리오를 만나 펜리코 수자가 권력을 잡기 이전 성녀가 라군나를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녀는 펜리코 수자와 달리 카니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카니발을 통해 민심을 살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 펜리코 수자는 성녀를 애도한다는 명목으로 카니발을 억압하기 시작했으며, 바도리오는 수도회에게 항의하는 공연을 펼쳤다가 우인이라는 낙인을 받아 추방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도회의 억압과 추방은 오히려 신에게 삶의 의미를 묻지 않고 스스로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들, 은총을 갈구하는 장미가 아닌 울타리 아래에서 씩씩하게 피어나는 찔레꽃 우인극단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우인극단에게 10년 만에 열리는 카니발은 수도회의 지배에 맞서 라군나의 자유를 되찾아줄 절호의 기회였죠. 머지않아 카를로타가 우인극단을 찾아오고 방랑자는 카를로타, 브렌트, 로코코와 함께 지금까지 조사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수도회가 잔송이와 손을 잡은 이유를 알아냅니다. 카니발에서 누군가 월기관을 받아 수호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선지자를 참치하고 있는 펠리코 수자를 비롯하여 수도회의 거짓말이 전부 들통날 상황. 따라서 수도회는 라군나를 지배하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10년 전 에코들이 통제를 잃고 날뛰었던 사건을 재현할 계획이었습니다. 카니발 때문에 수호신이 분노하여 신의 징벌이 내려온 것처럼 상황을 꾸민 뒤 수도회가 이를 해결하여 자신들의 지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연극이었죠. 이 연극의 파트너로서 수도회가 선택한 상대가 잔성회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인극단은 라군나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카를로타와 몬텔리 가문은 라군나의 번역을 위해, 그리고 방랑자는 라군나가 숭배하는 수호신 임페라토르를 만나기 위해 카니발에 참여하여 수도회처럼 연극을 펼치기로 합니다. 우인극단과 함께 수도회와 잔성회와 맞설 연극을 준비하는 동안 카를로타는 방랑자에게 선물 하나를 건넵니다. 그것은 카니발을 위해, 그리고 방랑자 단 한 사람을 위해 만든 가면이었습니다. 이어서 카를로타는 성녀 플레르드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날 성녀라 불리는 그 소녀는 경건한 신앙심보다는 신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으로 가득한 소녀였습니다. 술에 취한 채 춤을 추고 나팔을 연주하며 수호신의 감사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소녀는 훗날 수호신의 선택을 받아 성녀가 되었죠. 따라서 카를로타는 수호신이 그 소녀를 성녀로 선택했다는 건 수호신 또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즐겁게 웃고 떠들며 자유로이 살아가는 삶을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라 말합니다. 몬텔리 가문의 차녀이자 가문의 집행자 카를로타. 그녀는 가문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냉정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선 우인극단과 마찬가지로 라군나의 자유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카니발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방랑자는 카니발의 즐거운 흥취에 빠져듭니다. 이내 카니발의 열기를 더욱 고취시키고자 우인극단의 배가 라군나 성에 들어서죠. 펜리코 수자의 탐탁치 않은 시선 아래 브렌트와 로코코는 멋진 공연으로 본격적으로 연극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방랑자는 피아나 꽃잎으로 이 모든 사건을 조종했던 흑막 플로로를 발견합니다. 방랑자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지만 어째서인지 플로로는 방랑자에게 적이가 아닌 알 수 없는 친근감을 내비칩니다. 마치 방랑자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방랑자가 수호신을 찾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도 수호신의 공명자를 찾고 있음을 알려주는 플로로. 그리고 그녀의 지휘를 따라 잔성회가 준비한 연극이 라군나의 하늘을 무대로 삼아 펼쳐집니다. 하지만 카니발을 위해 연극을 준비한 건 잔성회와 수도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여 카니발을 엉망으로 만들려는 잔성회의 연극에 맞서
방랑자와 카를로타, 우인 극단은 이 모든 소란 또한 공연에 불과한 척 연극을 펼침으로써 잔송해로부터 카니발을 지켜냅니다. 결국 공연의 지휘자였던 플로르가 직접 무대에 올라 방랑자를 상대하죠. 안타깝네. 예언의 왕은 이 장면에서 퇴장하는 게 아니었는데. 깨어날 시간이야. 진상에 관해서는 좀 알아냈을까? 앞에 두 예언은 현실이 됐지만 세 번째 예언은 네 손으로 직접 바꿔주길 바랄게. 녀석을 쓰러뜨리면 불에도 자유로워질 거야. 마지막으로 멋지게 공연을 장식하자. 최고의 공연이야. 커튼콜에 답례를 해야겠지만 유감해. 우리 사이의 악장 서곡은 이제 막 울려 퍼졌으니까. 십 년 만에 라구나를 찾아온 카니발. 그에 걸맞게 방랑자는 최고의 연극을 선보였고 따라서 방랑자의 머리에 월계관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방랑자는 수호신 임페라토르의 목소리를 듣죠. 그는 자신이 하늘에 거꾸로 매달린 높은 탑에 갇혀 있다고 알려주며 또다시 길 잃은 자를 찾으라는 말을 남깁니다. 카니발의 군중을 살피던 방랑자는 그들 사이에서 어떤 소녀를 발견하죠. 소녀는 물 위에서 홀로 새로 익힌 춤을 추고 있었으며 방랑자가 말을 걸자 그가 누구인지 안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어서 소녀는 먼저 방랑자에게 다가와 춤을 가르쳐달라고 말하지만 방랑자가 손을 뻗기 무섭게 소녀의 성은이 빛을 발합니다. 소녀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이름을 묻는 방랑자에게 자신의 이름은 카르티시아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카르티시아가 사라진 뒤 카를로타가 다가와 방랑자에게 누구와 대화 중이었냐고 묻습니다. 카르티시아는 방랑자의 눈에만 보이는 존재였던 것이죠. 카니발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카를로타는 방랑자에게 카르티시아라는 이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성녀 플레르드리스의 본명이었죠. 이어서 카를로타는 페어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언급되었던 또 하나의 신이 사실은 신이 아니라 심해의 명식 레비아탄이라고 말합니다. 피살리아 가문의 질베르토가 추앙하던 심연의 숨은 신 파도와 비밀의 왕은 수호신 임페라토르가 아니라 명식 레비아탄을 말하는 것이었으며 수호신만을 숭배하는 신앙은 사실 명식을 숭배하는 신앙과 오래전부터 융합되어 있었던 것이죠. 카니발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지만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리나시타의 감춰진 비밀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을 때 놀랍게도 헨리코 수자가 먼저 사람을 보내어 방랑자를 초대합니다. 마침내 깊은 바다 수도회의 수장이자 거짓된 선지자 헨리코 수자를 대면한 방랑자. 헨리코는 방랑자에게 우인극단은 전부 속죄를 마쳤기에
다시 라군나 성에 발을 들일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그리곤 수호신 임페라토르의 이름으로 방랑자가 무엇을 묻든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맹세하죠. 방랑자는 수호신을 만나야겠다고 말하지만 펜리코는 수호신은 20년 전 흑조로 인해 크나큰 상처를 입었으며 아직까지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 대답합니다. 이어서 방랑자는 성녀에 대해 묻고 펜리코는 성녀의 정체와 더불어 흑조의 유래에 대해서도 설명해줍니다. 과거 두 명의 신을 두고 서로 분쟁을 일으켰던 리나시타. 이로 인해 수호신의 몸이 찢어졌고 찢어진 몸에서 흐른 피로부터 흑조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흑조가 재차 범람했을 때 상처 입은 수호신은 실력을 잃어 더 이상 흑조를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때 성녀 플레르드리스가 수호신과의 2차 공명을 진행했고 그렇게 성녀는 자신을 희생하여 흑조를 봉인했습니다. 신앙의 분열이 수호신을 둘로 찢어 놓았으며 이로부터 흑조가 발생했기에 수도회는 분열을 죄악으로 여기고 단결과 융합을 중시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호신의 2차 공명에는 수호신이 어자라 부르는 존재, 방랑자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랑자의 의심 앞에서 수호신의 이름을 걸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한 펠리코는 성녀와 관련된 충격적인 비밀을 알려줍니다. 성녀 플레르드리스. 그녀는 사실 수호신의 공명자가 아니라 명식의 공명자였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속 예언에 언급된 진정한 선지자, 그 선지자로 지목된 소녀는 지금까지도 나타난 적이 없으며 앞서 말했듯 사람들의 분열로 인한 흑조의 발생을 막고자 수도회에서는 거짓된 성녀를 만들고 진실을 감춰왔던 것이죠. 헨리코와의 대화는 의문을 해결해주기는커녕 더 많은 의문만을 방랑자에게 남겼습니다. 수호신은 방랑자에게 도움을 청하며 길 잃은 자를 찾으라 말하고 그 대상으로 추정되는 소녀는 20년 전 사망한 성녀와 같은 이름을 지녔으며 정작 그 성녀는 수호신이 아닌 명식의 공명자였다는 사실들. 이러한 사실들을 두고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인지 방랑자와 아브가 고민하는 동안 잔성회의 간부 플로로는 여전히 라군나성을 내려다보며 누군가와 접선합니다. 그는 바로 성녀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극작가 크리스토포로였습니다. 그리고 플로로는 어쩌면 성녀가 수호신의 공명자이면서 명식의 공명자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내세우며 그들이 준비한 연극이 아직 막을 내리지 않았음을, 그들의 연극이 이제 막 서막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합니다.